유, 로, 파. 듣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설레는 단어 하나쯤은 있지 않나요? 저에게 유로파가 그랬습니다. 19시간 비행기 타고 인천에서 LA, 멕시코시티를 거쳐 이곳 칸쿤까지 온 이유는 단 하나. 한국에서는 결코 탈 수 없는 에어 유로파의 보잉 787로 대서양을 건너기 위해서입니다. 유로파로 시작된 오랜 인연의 에어 유로파. 저한테는 아사코 같은 존재일까요? 처음엔 목성의 이성으로, 그리스 신화의 인물로, 혹은 밴드 이름으로 알았던 유로파. 그런데 언제부턴가 에어 유로파라는 이름이 제 버킷리스트에 새겨졌습니다. 광동체로 장거리를 타려면 미 동부나 남미에서 대서양을 건너 마드리드로 가야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더욱 특별했던 항공사. 사스 유로보너스 밀리어네어를 시작하면서 드디어 제 버킷리스트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많은 마일러들은 버진 아틀랜틱으로 대서양을 이동했지만 저의 대서양 횡단은 처음부터 정해져 있었습니다. 에어 유로파 칸쿤 마드리드 노선. 항공 편명도 특별합니다. UX64. 컴퓨터에 조금이라도 발을 들여놓았다면 누구나 가슴 설렐 이 조합. UX와 64. 오늘 밤 10시 25분 에어 유로파 UX64편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을 찾기 전에 여기는 멕시코 칸쿤. 비행까지 아직 시간이 충분하니 호텔존의 푸른 해변으로 잠시 떠나봅니다. 어젯밤 10시 30분 도착한 이곳은 하룻밤 48달러, 우리 돈으로 7만원 정도의 숙소입니다. 칸쿤 하면 떠오르는 호텔존의 올 인클루시브 호텔들, 하룻밤 50만원은 기본입니다. 하지만 꼭 아침에 눈 뜨자마자 발코니에서 카리브해를 바라보지 않아도 된다면 이렇게 실속 있는 숙소도 있습니다. 호텔존까지 버스로 30분, 시내로 걸어가기는 좀 멀지만 숙소라는 본연의 역할에는 전혀 부족함이 없는 곳입니다. 단 하루 딱 한 곳 해변만 간다면 어디가 좋을까요? 물으니 숙소 사장님의 망설임 없는 대답. 플라야 델피네스였습니다. 체크아웃하고 에어 유로파 탑승까지 그곳으로 잠시 떠나보겠습니다. 칸쿤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호텔존입니다. 7자를 닮은 긴 반도, 한편으로는 카리브해가, 다른 한편으로는 나츠푸테 라군이 감싸 안아서 이름 그대로 화려한 리조트와 호텔들이 해변을 따라 줄지어 서 있습니다. 호텔존에 올 인클루시브 호텔에 묵는다면 호텔 셔틀이나 고급 택시로 이동하겠지만 우리에겐 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R1, R2 버스, 단 1달러, 12 멕시칸 페소로 40분 만에 다운타운과 호텔존을 오갈 수 있습니다. R1은 시내에서 호텔존으로, R2는 그 반대 방향. 이 버스를 타고 멕시칸 바이브를 느끼며 플라야 델피네스로 향합니다. 왜 하필 플라야 델피네스였을까요? 호텔과 직접 연결되지 않은 몇 안 되는 공공해변, 끝없이 이어지는 하얀 백사장, 인생샷 명소가 된 칸쿤 조형물, 그리고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카리브해의 청록빛 물결. 아름다운 해변을 많이 봤지만 이곳에선 저도 모르게 와, 탄성이 나왔습니다. 잠시 해변을 느끼고 쇼츠도 하나 찍고 있다 보니 문득 떠오른 생각. 아 맞다, 나 에어 유로파 타러 왔지? 다시 R2 버스에 올라 칸쿤 다운타운의 에이디오 터미널로 향합니다. 이제 진짜 에어 유로파를 만나러 갈 시간입니다. 멕시코의 대표 버스 회사 에이디오, 플라야 델 카르멘, 툴룸, 메리다, 치첸이차, 유카탄 반도 어디든 이 버스가 없으면 시작할 수 없습니다. 시내에서 공항까지 100페소, 7달러면 충분합니다. 택시비에 반의 반도 안 되는 가격입니다. Which terminal T3, T4, T4? 뭐 인터내셔널 에어 유로파. 올 인클루시브 호텔의 셔틀버스 40달러 이상의 택시를 타지 않는다면 칸쿤 여행을 마치고 공항으로 갈 때 칸쿤 시내에 있는 에이디오 터미널에서 에이디오 버스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어제 저는 조금 특별한 경험을 했습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볼 수 없는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전용기
트럼프원과 같은 기종이어서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델타 항공의 보잉 757을 탔기 때문에 LA에서 멕시코시티를 거쳐 늦은 밤 칸쿤에 도착했습니다. 저처럼 늦은 밤 에이디오 버스가 끊겼을 때 칸쿤 공항에 도착한다면 공항 샌딩 서비스를 사용해서 다운타운으로 이동하면 됩니다. 저는 부킹닷컴에서 숙소 예약을 했고 숙소 예약을 하니 공항 샌딩 서비스를 끼워 파는데 낚였습니다. 그렇지만 밤 11시에 멕시코 칸쿤에서 잘 모르는 택시를 타는 것보다는 33달러, 5만원에 숙소까지 이동할 수 있어서 마음은 편했습니다. 부킹닷컴에서 예약한 공항 택시 서비스는 T4 터미널을 나와 미니마켓, 웰컴바 부근에 승차 지점이 있습니다. 가보면 주변에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 때문에 아 여기네 느낌으로 갈 수 있습니다. 멕시코시티 다음으로 붐비는 칸쿤 국제공항. 리비에라 마야의 관문이자 멕시코 여행의 핵심 거점입니다. 멕시코시티를 입국해도 결국은 이곳을 거치게 됩니다. T4는 가장 최근에 지어진 메인 터미널, 국내선, 국제선 모두 이곳에서 처리합니다. 그래도 인천공항 같은 큰 규모를 기대하면 안 되고 특별할 것 없는 살짝 소박한 터미널입니다. 밤 10시 비행기인데 오후 4시에 온 이후 라운지에서 편하게 쉬고 싶습니다. 도착하는 시간에는 에어 유로파 체크인 카운터가 안 열려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체크인도 미리 해뒀는데 공항 보안 검색 들어갈 때 체크인 거쳐서 오랍니다. 네? 멕시코는 한국인에게 비자가 필요 없어 입국은 쉽지만 출국할 때가 문제입니다. 입국 시 받은 출국 신고서 이걸 체크인 카운터에서 항공사 직원에게 제출해야만 공항 보안 검색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결국 라운지는 에어 유로파 체크인 카운터가 열린 후에나 갈 수 있다는 얘기. 허탈하네요. 공항 랜드사이드에서 처량하게 기다리다가 저녁 8시 드디어 면세구역에 입성했습니다. 라운지에서 씻고 편하게 쉬면서 그토록 기다리던 에어 유로파를 맞이하려 했는데 라운지는 포기하고 칸쿤 마그네 하나 사서 게이트로 직행합니다. 저녁이라 그런가 공항 면세구역도 한산하네요. 드디어 게이트 62에서 만납니다. 에어 유로파의 보잉 787A. 스페인의 하늘은 세 항공사가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베리아, 부엘링,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에어 유로파. 이베리아와 부엘링의 모회사는 모두 영국의 IAG라서 이베리아, 부엘링은 같은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치면 대한항공과 진에어, 그리고 아시아나 같은 구도입니다. 에어 유로파의 기단은 전량 보잉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서 787-8과 787-9 광동체 26대, 737-800 협동체 17대가 전부입니다. 작지 않은 규모이지만 장거리는 이베리아에, 유럽 내 노선은 부엘링에 밀려서 잊을만 하면 IAG와 합병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국인 여행자에겐 조금 아쉬운 항공사인데 한국, 스페인 구간에서 에어 유로파를 타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에서 예약하면 같은 스카이팀 소속의 에어 유로파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워널드에 이베리아도 검색되고 아시아나에서는 부엘링이 검색이 됩니다. 대한항공은 이베리아와도 인터라인이 맺어져 있고 아시아나는 부엘링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보잉 787은 남미, 북미 노선만으로도 바쁘기 때문에 앞으로도 한국에서 에어 유로파를 직접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드디어 보딩이 시작되는데 유럽 항공사를 타면서 늘 드는 생각은 왜 뒤에서부터 태우지 않지? 앞쪽 캐빈부터 태우니 복도가 꽉 막혀 한참을 서 있어야 하는데 유럽 항공사들의 이 고집스러운 보딩 방식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그런지 코멘트 좀 남겨주세요. 아쉽게도 보딩이 엉켜서 클린샷은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에어 유로파의 이코노미 좌석은 787의 표준 좌석 배열인 333 배열입니다. 제 자리는 왼쪽 3, 복도 쪽이었는데 여자친구와 함께 앉고 싶다는 아저씨의 부탁으로 오른쪽 3에 복도 쪽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기다리던 에어 유로파 이코노미 좌석 피치가 궁금합니다. 처음 앉는 순간부터 느낀 이 불편함, 갤럭시 폰 기준으로 세로 길이가 빠듯합니다. 같은 787인 케냐항공, 사우디아의 이코노미는 32인치, 에어 유로파는 31인치로 차이가 크지 않아 보이지만 앞좌석 등받이의 둥근 디자인 때문인지 체감은 더 좁게 느껴집니다. 9시간 대서양 횡단을 못할 정도는 아니지만 살짝 힘듭니다. 이베리아도 같은
31인치라니 이게 스페인 이코노미의 표준인가 보네요. AVOD 화면을 보는 순간 뭔가 심상치 않습니다. 요즘 시대에 9인치라고? 케냐항공, 사우디아와 비교하면 확연히 작은 화면이 눈에 띕니다. 충분한 공간이 있는데도 왜 굳이 이 크기로 한 걸까요? 리모컨도 없고 UI는 심플하다고 하기엔 너무 단순합니다. 이게 에어 유로파식 미니멀리즘의 서막입니다. 밤 10시 25분 출발, 9시간의 대서양 횡단이기 때문에 복도 자리를 선택했고 밤 비행이라서 이륙 장면은 담을 수 없었습니다. 사스 마일런을 하다 보니 기내식이 하루 식사의 큰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특별히 저녁을 따로 먹지는 않았습니다. 기내식에 대한 기대가 크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륙 후 먹고 자야 하는데 하고 기다리다 받은 기내식 60만원짜리 장거리 항공권의 식사가 이렇게 박스로 나올 줄이야. 열어볼까 말까 망설여집니다. 파스타, 빵, 디저트 케이크, 그나마 와인은 제공하네요. 내가 이러려고 한국까지 왔나 현타가 몰려옵니다. 혹시 제 기대가 너무 컸던 걸까요? 일단 먹고 화장실도 다녀온 후 잠을 청해봅니다. 중간에 깨서 갤리를 서성이다 커피를 받았는데 무료로 주는 걸 보면 LCC는 아닌데 에어 유로파 지금까지의 기내 경험은 어쩐지 LCC스럽네요. 근데 특이점은 화장실 열 때마다 냄새나요. 어떻게 화장실 열 때마다 냄새가 날 수가 있지? 787인데. 그리고 또 한 번의 에어 유로파식 미니멀리즘. 두 번째 기내식 시간. 주변을 둘러보니 대부분 음료수만 받고 식사를 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9시간 대서양 횡단 비행의 두 번째 기내식은 커피 한 잔이 전부입니다. 다시 확인해보니 에어 유로파의 이코노미 티켓에는 첫 번째 기내식만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기내식을 먹기 위해서는 출발 24시간 전에 사전 주문을 해야 합니다. 기본 티켓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면 먹겠지만 마드리드 도착 2시간 전에 굳이 추가로 돈을 내면서 아침 식사를 먹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아침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없나 봅니다. 커피 서비스 후 1시간 30분 드디어 마드리드가 보입니다. 바라하스 국제공항 1터미널 리모트 주기장에 도착했네요. 촬영하는 입장에서는 보잉 787을 가까이서 찍을 수 있어 오히려 반갑습니다. 더 찍고 싶지만 아저씨의 눈빛이 이제 그만 하네요. EU 입국 심사는 의외로 순조롭습니다. 심사관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고 줄 선 후 19분 만에 현견 지역에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피천득 선생님은 2년에서 세 번째는 아니 만났어야 좋았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에어 유로파와 저의 관계도 그런 것이었을까요? 첫 만남은 동경이었습니다. 유로파라는 이름이 주는 설렘, 대서양을 건너는 787의 로망, 그저 존재만으로도 특별했던 항공사였습니다. 두 번째 만남은 오늘 현실이었습니다. 좁은 좌석, 작은 AVOD 화면, 박스에 담긴 기내식, 그리고 사라진 두 번째 식사까지. 화장실 냄새는 결정타. 기대가 높았던 만큼 실망도 컸던. 그리고 세 번째 만남은 피천득 선생님 말씀처럼 아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만난다기보다는 꼭 만나야 할까 싶네요. 칸쿤에서 유럽 직항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아에로멕시코라는 대체제가 있고 미국 입국 심사가 짜증나지 않는 분들은 마이애미까지만 가도 다른 대안이 많기 때문에 내가 가려는 시즌에 엄청나게 저렴한 티켓이 있다면 생각해 보겠지만 꼭 에어 유로파를 타야 해.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런 실망도 여행의 맛이 아닐까 굳이 위안을 해봅니다. 때로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험이 더 오래, 더 진하게 남는 법이니까요. 여러분은 에어 유로파 어떻게 보셨나요? 코멘트 남겨주세요. 저도 궁금합니다. 여기까지 오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고 다음에는 더 재미있는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